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에게 팔다리를 뜯길 뻔했던 기묘한 이야기. 당시 저희 집은 방 두 칸에 거실 한 개가 있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였고, 큰 방은 아버님이, 작은 방은 저희 형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거실에서 엄마와 함께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래서 가위에 눌리면 엄마와 제가 서로 깨워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습관이 돼서 그런지 형이 군대에 갔을 때도 저는 그냥 거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눌리기 시작했던 가위는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기보단 밤잠을 설치게 하고 다음 날을 더욱 피곤하게 만든 하찮은 존재가 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몸이 무거워지면서 또 왔다 싶었습니다. 하며 시작되던 소리는 어느새 명동 한복판에서나 들을 수 있는 시끌벅적한 사람, 귀신, 그래 떠드는 소음으로 바뀌었습니다. X야, X야, 야. 또 시작됐습니다. 이놈의 귀신들은 얼마나 성대모사를 잘하는지 군대 간 형의 목소리로 저를 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귀찮아 하는 제 모습이 웃겼던지 제 친구들과 친척들의 목소리로 바꿔가며 실실 웃어대며 억지로 자려 하는 저를 깨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만 좀 해라. 미친 놈들아. 난 그냥 잘 거다. 저는 도저히 참다 못해 속으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가위라면 이골이 났던 터라 이렇게 귀신한테 욕을 퍼붓는 건 저에겐 매우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욕을 하면 할수록 이놈들의 웃음소리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하이톤이 되면서 더욱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깔깔을 지나쳐 깔깔거리기 시작한 여자의 웃음소리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무슨 배짱인지 저는 계속 속으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더욱 크게 웃던 그 여자 귀신이 제 발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이 차고 뜨겁고 발목을 어떻게 잡았는지 느낄 새도 없이 오른쪽 다리를 강하게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웃으며 다리를 잡아당기는데 사타구니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귀신에게 사정사정하며 사죄를 했습니다. 야, 내가 진짜 미안해. 잘못했어. 제발 놔줘. 그렇게 한참을 웃으며 다리를 잡아당기던 귀신이 다리를 놔준 것도 잠시.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에 저는 다시 속으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다시 욕을 하기 시작하자 그놈의 귀신은 뭐가 그리 웃기는지 한참을 웃더니 이번엔 귀신 둘이 양쪽 다리를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을 잡아당기고 있으면 발목도 아파야 하는데 이상하게 사타구니만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다리가 뽑힐 것 같은 고통에 다시 한번 속으로 소리를 지르며 사과를 했고 귀신은 다시 다리를 놔줬습니다. 저는 잽싸게 가위를 푸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평소에는 새끼손가락이나 새끼발가락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가위가 풀렸습니다. 심할 경우 혓바닥부터 움직이면 그 어떤 가위도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몸은 돌덩이처럼 굳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위를 풀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계속 커지는 웃음소리. 안간힘을 쓸수록 귀신은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두 다리와 한쪽 팔을 한 번에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질 듯한 고통이었지만 순간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공포로 변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귀신이 하나가 아니구나. 아까 가위 눌린 직후 내 뒤에서 떠들어대던 그 귀신들이 내 머리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떻게든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속으로 비명을 질러가며 사과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다리와 팔을 놔줬습니다. 더 이상 반항할 힘도 없어 정신을 멍하니 놓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위가 풀렸습니다. 가위에서 풀리고 나니 사타구니와 겨드랑이 쪽에 욱신거리는 느낌만 있을 뿐 생각보다 크게 아프진 않았습니다. 제가 가위 눌릴 때 꼭 다른 일이 있나 싶어 엄마를 깨웠습니다. 엄마를 흔들어 깨우자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잠갔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겁니다. 거실 불을 켜고 문을 확인한 뒤 문은 잘 잠겨 있다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 엄마도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꿈처럼 환상이 보이고 뭔가 시끄러워서 자는 척하며 실눈을 떴는데 여자 귀신 하나가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봤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
귀신이 나가자마자 얼른 뛰어나가 문을 잠그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귀신이 집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해. 엄마는 문을 닫으려 잡아당기고 귀신은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문을 열려고 해. 계속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제가 꿈이 아니었냐고 묻자 분명히 몸은 가위에 눌린 것처럼 굳어 있는데도 문을 닫으려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온몸에 느껴졌답니다. 제가 몸을 흔들어 깨웠을 때 눈앞에 보이던 환상은 거짓말같이 사라지고 다시 몸이 움직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겪은 일을 말하니 엄마는 그 마귀가 너를 괴롭히고 나가려다가 나까지 자기한테 걸리니 아주 우리 둘을 가지고 장난을 쳤구나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날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저는 가위에 눌려도 약간의 욕만 하고 더 이상 격한 욕은 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위에 눌리면 그때처럼 저를 부를 때가 있는데 이제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가위 자체를 풀기 위해 집중하는 습관이 생겨 더 이상 비슷한 일은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정말 영적인 존재가 살아있는 육체에 해를 가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절이게 느끼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밤길. 도쿄에 살 무렵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에서 한 정거장 앞이 막차 때는 종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일과 휴일 시간표를 착각하는 바람에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까지 가는 전철이 끊겨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앞 역에서 내려 한 정거장 거리를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죠. 시간은 새벽 1시 무렵이었습니다.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 말고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몇 있는 듯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여럿이 같이 걸어가니 그나마 공포는 덜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길이 나뉘면서 하나둘 사람들은 사라져갔습니다. 마침내 나와 내 조금 앞에서 걷는 여자만 남았죠. 그 여자는 회사원인 듯했습니다. 여자와는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었지만 집 근처 역이 보일 무렵이 되자 서서히 그 거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 곁을 지나쳐 갈 때 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앞에서 걸어준 덕에 밤길도 덜 무서웠고 든든했기에 얼굴이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여자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샛길도 없고 주변에 건물도 없는 죽 뻗은 대로였습니다. 어디 숨을 곳 하나 없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앞에서 걷던 여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아, 유령이었구나 하고 멍하니 생각하면서도 집에 올 때까지 1시간 빠듯하게 앞에서 함께 걸어준 그녀에게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린애인. 전에 일하던 곳에서 알고 지내던 동료가 직장에 들렀다. 서로 기혼자지만 우리는 서로 죽이 잘 맞아 자주 놀러 다니곤 했다. 오래간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의 근처 카페에 가게 되었다. 나는 물었다. 요새 좀 어때?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1년 정도 전부터 10살 어린애인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22일부터 25일까지 애인한테 사준 맨션에서 함께 지냈다나 당연히 집에서는 온갖 불평과 의심이 쏟아졌고 하지만 초등학생 딸한테 미안해. 크리스마스 날 저녁 7시쯤 집에 돌아가기로 했다고 한다. 애인은 가지 말라며 울부짖으며 매달렸다고 한다. 결국 마지막에는 크게 싸우고 여자를 뿌리치고 집에서 나왔다고 한다. 맨션은 11층. 엘리베이터를 탄다. 그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맨션 입구로 나오니까 말이야. 그 녀석이 나보다 먼저 내려와 있더라고. 그날 이후 그와는 만나지 않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너는 우리가 보이니. 예전 군대 휴가 나왔을 때 겪은 일화입니다. 당시 가볍게 남자친구 1명, 여자친구 1명과 술 한잔 했습니다. 술자리를 끝내고 남자친구와 먼저 헤어지고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 줄 때였습니다. 그 동네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었고 그 일대는 농담 삼아 할렘이라고 부를 만큼 빈곤과 범죄가 많던 곳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얘길 극도로 싫어하는 여자친구에게 귀신이며 무서운 얘기를 해주곤 깔깔거렸습니다. 무사히 집에 도착해서 잘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너 이제 가는 길에 귀신 만난다. 자기들 얘기 많이 한 놈 잡아가 버려라. 라고 토라진 채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 집에서 저희 집까진 언덕 하나를 넘으면 가는 15분 거리였습니다.
앙칼진 모습에 귀엽다며 문자를 쓰며 집으로 걸어가는 중에 언덕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고 가는 길은 식당, 술집 등 꽤 번화가였는데 이상하리 많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괜히 한기가 들어 고개를 푹 숙이고 문자를 쓰는 휴대폰만 바라보며 오르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시야에 들어온 건 평상에 앉아있는 소녀의 다리 한 쌍과 그 소녀를 바라보는 다리 한 쌍이었습니다. 나이는 한 중학생쯤 되겠는데라고 생각한 건 소녀들이 흰 양말에 학생들이 신는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인근에 여자 중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도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치안으로 오해를 산 적이 있던 터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소녀들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딱 스쳐지는 순간 문득 이 늦은 시간에 우범지대에서 소녀들이 위험할 텐데라고 생각이 들어 시계를 보자 11시 45분. 그때 머릿속에서 스치는 생각이 저 사람 우리 보이나 봐였습니다. 아까 괜히 무서운 얘기를 했구나. 쓸데없는 무서운 생각을 하는 거구나 하며 걷고 있는데 등 뒤에 시선이 따가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덕 정상에 오르고 제가 내리막을 가면 그 소녀들 시야에서 사라질 테니 그때부터 집까지 죽어라 뛰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길가에 차 한 대도 사람 한 명도 심지어 문을 연 가게도 하나 없었습니다. 더욱이 한여름밤에 어울리지 않는 스산한 바람과 길가의 가로등조차 나무들에 가려 어둑어둑했습니다. 도로를 가로질러 미친 듯이 뛰는데 또 머릿속에서 너 우리 보이지? 라는 생각과 왠지 모를 소름이 돋아 마치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집으로 향하는 골목 쪽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그 따라오는 느낌이 없어졌습니다. 나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한 거야. 잘 못 본 거야 하며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녀들이 이 시간에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 무서웠다고 귀신 같다고. 친구는 막 웃으며 이 시간에 네 얼굴 보고 따라갈 소녀는 없으니 귀신 맞는가 보다 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만약 내일 일어나서 연락이 없거든 봉변당한 줄 알아라고 문자를 보내고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놀이터에 있는 정자의 시선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사이로 저를 향해 반드시 서 있는 두 개의 실루엣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까 그 소녀들이구나, 나를 쫓아온 거구나라고 느낀 것은 그 실루엣의 목 부분이 단발머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눈을 감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친 듯이 따라오는 듯한 소름 역시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대로 가다간 분명 따라 잡힌다는 생각에 집 앞에 항상 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던 신문 배급 수업다지만 뛰어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어림짐작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실눈을 떴을 때 신문 배급소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끝났고 나라고 포기하듯 걸음을 늦췄고 그 순간 뒤에서 미칠 듯이 따라오는 것이 제 앞을 스쳐 지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 뒤가 아니라 앞에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차마 눈을 뜰 수 없어 가느다란 실눈을 뜨고 고개를 푹 숙이고 제 발끝만 보며 난 잘못 없다. 아, 안 보인다. 아, 피곤해라며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그 길로 집에 들어왔고 씻지도 않고 그대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지는 걸 보니 별일은 없었구나, 꿈이었구나 싶었는데 때마침 친구의 전화가 왔습니다. 에이, 살아있네. 그저 악몽이길 바랐는데 꿈이 아닌 겁니다. 뭐가? 친구는 어제 장난은 쳤지만 제가 문자 보낸 시간이 이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해 본 거랍니다. 11시 40분쯤에 헤어진 녀석이 15분 걸리는 집까지 가는 길에 2시 45분에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다며 저보고 3시간 동안 어디서 자빠져 잤길래 헛소리를 하냐며 놀렸습니다. 저는 전날 있던 일들, 여중생으로 보이는 것이 절 따라왔던 일, 휴대폰을 보며 그 소녀들의 다리가 눈에 들어왔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친놈 헛소리하지 말라며 PC방이나 가자며 저도 제가 미친 건가 싶어 그냥 친구를 만나 PC방에 갔습니다. 가는 길에 어제 그 언덕이 있었는데 친구와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녀들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노란색 플리스 라인 테이프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던 동네 사람에게 얘기를 들으니 어젯밤 이곳에서 여중생 2명이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본 것은 그 소녀들의 영혼이었을까요? 5번째 이야기, 후회할 선택.
나는 요즘 똑같은 꿈을 꿔. 발목을 조여오는 압박감과 쇠사슬이 철렁거리는 소리로 내가 묶여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꿈이 시작돼. 잠깐, 이거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꿈은 아니지? 글쎄, 아닐걸. 예스. 아냐. 절대로. 네버. 아무튼 문 밖에서 하트 바퀴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소리가 방문 앞에서 멈추고 자물쇠가 철컥철컥거리면서 잠금이 풀렸지. 그리고는 간호사 복장의 여자와 의사 복장의 남자가 들어왔어. 물론 그 녀석들은 의사나 간호사 나부랭이는 아니었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야 우리 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엄마는 주부시니깐. 아무튼 방에 들어온 그들이 약이 가득 든 통을 흔들면서 말했어. 약 먹을 시간이야.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이 무슨 뜻이지? 약 먹을 시간이라는 뜻이던가. 아닐걸. 아니야. 그럼 뭐지? 내 이름인가? 야, 내 이름이 스마일이야? 아닌데. 그래. 의문이 뭉게뭉게 피어올랐지만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싶어 넘어가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받은 약을 먹었어. 우걱우걱 약을 씹다 보니 목이 말라서 말했지. 저기 물 좀 주실래요? 그러자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어. 이윽고 다시 돌아온 그녀의 손에 들렸던 건 다름 아닌 고무 호스였지. 거기서는 다들 물을 마실 때 목에 호스를 연결해서 마시나 봐. 덕분에 입안에 고무향이 가득 차서 헛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았지. 그리고 호스를 통해 쏟아지는 물이 내 목구멍과 위장을 사정없이 두들겼어. 그렇게 되니 나는 정신을 더 이상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었어. 아득해지는 의식의 흐름을 놓쳐버린 나는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지. 끝이야. 뭐야, 너무 싱거운데.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 새끼야. 거기서 꿈이 끝나는 게 아니야. 정신을 잃긴 했지만 꿈은 계속되어서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귓가엔 아직은 클래식 음악이 맴돌더라.鼓膜을 감싸는 감미로운 음악이 너무나도 따뜻했지. 어릴 적 주말 아침이면 난 항상 일찍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나를 깨웠던 건 따사로운 햇살이나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니라 엄마의 오디오에서 들려오는 클래식 음악이었어. 그리운 추억을 체험하고 있는데 뒤와는 반대로 내 눈은 어두컴컴한 공허만을 바라보고 있었지. 눈이 떠지질 않았어. 눈을 뜨려고 노력은 했지만 내 노력은 음악이 주는 편안함을 극복하지 못했지. 그렇게 나는 시간이 약간 경과함을 느꼈어. 눈에 힘을 주며 눈알을 뒤룩뒤룩 굴렸더니 그제야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지. 앞이 보이기 시작했어. 하지만 눈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였지. 그때 눈앞에서 무언가가 커지는 걸 느꼈어. 사실은 그건 커지는 게 아니라 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지. 아, 정확히는 그 사람들이. 똑같은 레퍼토리야. 꿈에서 난 구속된 채 깨어나서 약을 먹고 정신을 잃어. 그리고는 고문실로 이송되어서 고문을 받지. 잠깐, 방금 내가 뭐라고 했지? 아, 기억났어. 나는 그렇게 꿈에서 고문을 받아. 오늘 꾼 꿈에서는 말이야. 그 녀석들이 망치하고 못을 가져왔어. 망치와 못, 손톱하고 발톱을 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놈들이지. 여자는 고문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오디오의 볼륨을 높여. 그럴 때면 나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심호흡부터 하지. 스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이렇게 말이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어도 막상 그들이 내 엄지손톱 위에 못을 올려놓으니 똥줄이 타더라. 나는 녀석들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어서 말을 꺼냈지. 워버버버더더더. 하지만 내 목구멍을 통해서 나온 소리는 더 이상 언어의 구실을 하지 못했어. 아마도 전에 먹은 약 때문이겠지. 여자가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 스마일. 그러자 남자가 망치를 들고서 성큼성큼 내게 걸어와선 왼손으로 못을 고정한 후 오른손으로 망치를 꽉 쥐어잡았어. 그리고는 망치를 내리찍으려는 신용을 했지. 나는 정말 다급해져서 이렇게 말했어. 잠시만요. 잠깐만. 하지만 부자연스러운 혀 때문에 내 입 밖으로 나온 소리는 하나같이 이상했어. 심지어 몸도 움직이지도 않아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취할 행동이 없었지. 딱 하나 체념하는 것을 빼고는 말이야. 망치를 든 남자의 손이 점점 내려오자 나는 눈을 질끈 감았어. 금속끼리 부딪혀서 나는 맑고 청량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
언젠가 고통이 가해지는 순간에 맞춰서 눈을 감으면 고통이 덜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 누가 말해줬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고마워 죽을 지경이었지. 거짓말처럼 아무런 고통이 없었거든. 문득 내 엄지손톱의 상태가 궁금해서 감았던 눈을 떴어. 그런데 내 눈에 들어온 건 멀쩡한 엄지손톱과 필사적으로 웃음을 틀어막고 있는 그들이었지. 망치가 내리친 건 내 손톱 위에 있던 못이 아니라 창살이었어. 악취미야. 정말 그렇게 그들의 베베 꼬인 성격에 몸서리치려는 찰나에 망치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는 내려왔어. 손톱에 새겨지는 고통이 척수를 타고 올라가 온몸에 흘렀지. 하지만 그들은 내가 고통을 음미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사정없이 망치질을 했어. 탕. 손톱을 깨고 살에 파고 들어간 못이 탕. 내 속살을 마음껏 유린했고 탕. 손가락 마디뼈를 분쇄했어. 그렇게 오른쪽 약지가 박살날 때쯤인가. 그제야 나는 겨우겨우 꿈에서 깨어났어. 여기까지가 오늘 꾼 꿈의 내용이야. 대충 이런 뉘앙스의 꿈을 매일매일 꾼단 말이지. 이야기가 길어졌네. 아무튼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꿈을 꾸지 않는 것. 진짜 이 지긋지긋한 꿈을 다시는 꾸지 않고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즐기고 싶어. 글쎄, 물론 내가 정말 끔찍한 상황에 처했다는 건 잘 알겠는데 말이야. 내가 무슨 소원을 들어주는 산타도 아니잖아. 눈썹이 약간 파르르 떨렸다. 그럼 내가 너한테 투자했던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정말 왠지 너라면 뭔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방법 같은 거 없어? 꿈을 꾸지 않게 해줄 수는 있어. 그런데 말이야. 정말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아. 할렐루야. 사람 마음을 왜 들었다 놨다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 정말, 정말, 정말이지. 꿈을 안 꾸게 해줄 수 있어. 응, 근데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아. 상관없어. 그냥 꿈만 안 꾸게 해주면 돼. 그런데 어떻게 해줄 건데?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해. 나는 말만 해줄 뿐이고 행동하는 건 너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간단해. 우리 교실 맞은편 건물에 있는 학교 도서관에 가면 돼. 도서관? 도서관 왜? 거긴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보면 알아. 일단 도서관에 가서 이야기하자. 기쁘다.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다. 이제 다시는 그딴 개 같은 꿈을 꾸지 않아도 될 테니 말이다. 의자에서 일어서서 앞서가는. 제 이름이 뭐더라? 분명. 그 검. 오늘 검은 콩 우유야 시발. 아 제티 사왔는데. 솔직히 제티도 못 타먹는 데다가 맛도 심로 마신 검은 콩우유 만든 새끼 명치 존나 때리는 각 인정. 인정. 하여간 병신들이라니까. 어제도 검은 콩이라 지랄하더니 오늘도 그러네. 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뭐해? 안 오고. 아 미안. 다른 것들은 아무래도 좋다. 중요한 건 그딴 게 아니니 말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도서관. 왜 도서관이지? 저기 말이야. 왜 하필이면 도서관에서 이야기해 준다는 거야? 이야기. 난 이야기해 준다는 말은 안 했는데. 뭐? 그럼 도서관은 왜 가는 건데? 가보면 안다니까. 근데 말이야. 너 후회 안 할 거지? 꿈을 꾸지 않게 되어도. 그만 좀 물어봐. 정말 괜찮다니까. 대화에 열을 올리면서 걷다 보니 어느덧 도서관 앞에 도착했다. 공기가 차고 서늘한 게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다. 도서관 문 앞에서 멈춰선 녀석이 갑자기 뒤를 돌아봤다. 왜 도서관이냐고 물었지? 그건 내가 살면서 단 한 번도 학교 도서관에 와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다른 이유는 없어. 사실은 도서관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어. 지구과학실이나 교장실, 여자 화장실이든 어디든. 중요한 건 내가 한 번도 안 가봤던 장소라는 거지. 이해가 안 가네. 이 새끼는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가보지 않은 장소. 그게 왜 중요한 걸까? 나는 의문이 들었다. 야 씨발, 사람이 말을 하면 대꾸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열어봐. 뭐? 뭔 말이야. 열어보라고. 내가 왜 열어야 하는데? 너 진짜 무슨 애가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쳐먹어. 더 이상 꿈을 꾸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문을 열면 그럴 수 있어. 욕지거리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꿀꺽 삼켜서 위장 속으로 집어넣었다.
나는 내가 화냈다는 것을 어필하려고 일부러 쿵쿵대며 문 앞까지 걸어 나갔다. 아무것도 없기만 해봐라. 아니, 애초에 아무것도 없을 게 뻔해. 꿈이랑 도서관이랑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데. 머릿속으로 수많은 잡념들을 헤집던 나는 문 손잡이에 차가운 감촉에 소름이 끼쳐 잠깐 멈칫했다. 이게 뭐라고 별것도 아닌 게. 나는 문을 엄청나게 세고 강력한 힘으로 열어 젖혔다. 어라? 아무 일도 없었다. 아니, 말을 잘못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시발 뭐야 이게? 글쎄, 뭘까? 녀석의 비릿한 미소를 보자 뭔가가 뇌리를 스쳤다. 눈치채버렸다. 아, 알아버렸다. 알아차려버렸어. 그랬구나. 그랬어. 후회 안 한다고 그랬지? 모든 것이 이해됐다. 갑자기 주위가 핑 돈다. 깜빡깜빡. 눈을 아무리 감았다가 떠봐도 그곳이다. 눈을 뜨니 내 아래로 천장이 지나가고 있었다. 아니, 지나가고 있는 건 카트였다. 달그락거리는 카트 소리가 거슬려서 미칠 것만 같다. 온몸을 감싸도는 알싸한 통증 때문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손에 힘을 줬지만 그뿐이었다.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고개를 돌려 손을 바라보니 그곳엔 본래 손가락이었던 무언가가 달려 있었다. 뚫린 구멍 사이로 보이는 피로 얼룩진 뼈 조각이 달랑거렸다. 그리고 나는 후회했다. 6번째 이야기. 각인. 병태는 방에서 병나발을 불며 한껏 취한다. 맨 정신에는 자신이 없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빈병이 쌓이고 쌓여 과하단 생각이 들 때쯤 병태는 일어나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밧줄을 꺼내어 천장에 걸어둔다. 그리고 의자에 올라서서 마음의 준비를 한다. 그는 무엇 하나 되는 게 없는 스스로 쓸모없다 생각하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최근 변변치 못한 학력에다 성적 덕에 어디에도 취업하지 못하며 낙담할 때 그는 운명처럼 민서를 만났다. 병태는 민서를 열렬히 사랑했고 그녀도 꽤나 받아주는 눈치였다. 그렇게 병태의 삶의 행복이 꽃필 때쯤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독서실에서 나와 담배를 태우며 주위를 둘러보니 저만치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는데 이는 역시 민서였다. 민서가 모르는 남성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여태 자신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 정말 환한 미소로 걷고 있었던 것이다. 둘이 병태를 지나치는 순간 그는 민서에게 말을 걸었으나 그녀의 입에선 뭐야 자기야 얼른 가자 라며 무시하는 말을 내뱉으며 짜증난다는 눈치를 티나게 보내고 있었다. 결국 그는 절망에 빠진 채 3일간을 술로 보내다 마침내 결심을 세운 것이다. 그는 술김이었는지 마음에 쌓아둔 말을 뱉어내기 시작한다. 매 순간 사랑하고 꿈꿔왔던 너였는데 날 제대로 착각하게 하고는. 그는 밧줄을 목에 걸었다. 그래, 나를 짜증내고 불쾌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겼지. 괜찮아. 이렇게 하면 넌 날 평생 기억해주겠지. 내 기억 속에 내가 똑똑히 각인될 거야. 그는 의자를 발로 차내어 버렸다.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그의 앞에 입이 틀어막히고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민서가 있었다. 7번째 이야기. 전화박스 괴담. 예전에 나는 달동네에 살았는데 동네 바로 옆에 산이 있었고 동네를 가로지르는 담과 산 사이에 난 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내가 사는 집이 나왔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길 중간에 공중전화가 있었다. 담을 등지고 보면 마치 숲속에 공중전화 박스가 덩그러니 있는 것 같아 지나갈 때마다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지방에 사는 친구가 술에 취해 하루 재워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녀석은 전에도 종종 우리 집에서 자고 가곤 했었다. 연락 온 시간은 자정이 넘은 때였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밖에서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친구였다. 방에 들어온 친구는 황급히 문을 잠그고 누가 불러도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한다. 나는 이 녀석이 왜 그럴까 의아했고 녀석은 곧바로 죽은 듯이 잠들어 버렸다. 다음날 나는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녀석이 길을 올라오는데 전화박스를 보니까 여자아이가 있더라는 것이다. 자정이 넘어 새벽 2시에 가까운 시각이었기에 녀석은 이상하게 생각되어 전화박스 안에 여자아이를 불렀다고 한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녀석은 걱정되어 전화박스 안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그런데 여자아이는 머리가
긴데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에 얼굴도 안 보이고 대답도 없었다고. 친구는 신경 쓰였지만 괜찮겠지 싶어 가던 길을 가는데 뒤에서 작게 통통거리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더란다. 뭐지? 싶어 고개를 돌려보니 산발한 여자아이가 따라오고 있었다고. 이 녀석은 술에 취했지만 섬뜩함을 느끼고 죽기 살기로 우리 집까지 뛰어왔다고 한다. 그리고 골아떨어진 것이다. 이 녀석이 날 놀리려고 한 이야기인지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 이후로 절대 우리 집에서 재워달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고 나도 한동안 전화박스 앞을 지날 때 몸서리를 치지 않을 수 없었다.